천년지기 생매장 사건. 네. 연도는 2017년이고요.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시작이 돼요. 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제 현금이나 물품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한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아주머니를 A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오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이 A 아주머니는요, 약간 좀 어눌한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막 이렇게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A 아주머니를. 아니 뭐 전에도 뭐 이렇게 좀 뭐 나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 돌아오시더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A 아주머니는 문자 메시지도 평소에 안 보내고 뭐 물건 살 때도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좀 그 생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현금 쓰고. 네. 네.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강력팀으로 사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A 아주머니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한테 A 아주머니 근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는데 성남의 모란시장 있잖아요. 네. 그 5일장. 네. 네. 이 A 아주머니가 그 모란시장에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커피 네.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이 모임 멤버분들한테 혹시 그 A 아주머니 최근에 보신 적 없느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없느냐 했더니 그 모임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경기도 광주로 도망을 갔어요, A 아주머니가. 도망가는 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동거남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직접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거남을 찾아가야겠죠 일단. 그랬더니 동거남이 자기도 그 소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고 누가 지금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내가 지금 미치겠다. 이게 좀 오히려 잡아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의 근원지 찾는 게 그게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어요. 역시 그 동호회 아닌 동호회의 멤버. 모란시장 열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A 아주머니를 비롯한 그 멤버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분도 좀 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나 봐요. 남편은 철원에서 밭농사를 혼자 하면서 이 씨 아주머니는 얼마나 모란시장의 진심이었냐면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 심지어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아들도 뭐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차도 없는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 렌트카를 타고 되게 효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A 아주머니랑 그 이 씨 아주머니는 특히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하긴 친한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커피 타오고 약간 상하게 관계가 있는. 좀 미묘하게 이제 언니 동생 관계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좀 봐주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기도 하고 A 아주머니는 이 씨 아주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뭐 이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씨 아주머니한테 그 A 아주머니 경기도 광주에 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언제 들었느냐? 7월 14일에 들었다. 모란시장에서 들었다. 근데 이 7월 14일이 좀 특이한 날인 게 A 아주머니가 휴대폰이 그날 꺼지거든요. 그날 꺼지고 이후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씨 아주머니가 나는 그 다음번 모란시장 열릴 때 7월 19일에도 A 아주머니를 봤다. 모란시장에서. 그때도 건강히 와가지고 모란시장에 있다 갔다. 경찰이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9일에 A 아주머니를 모란시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씨 아주머니만. 네. 그리고 7월 14일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좀 그래도 이씨 아주머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씨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 그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네. 7월 14일에 그 차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있다가 철원에 가요. 네. 그래서 수사팀의 어떤 형사분은 뭐 남편 잠깐 근데 그 A 아주머니 휴대폰 끊긴 게 어디지? 찾아보니까 남양주에서 끊겼어요. 남양주에서. 네. 성남에서 철원 가려면 중간에 남양주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가는 길이죠. 네, 가는 길에 끊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씨 아주머니 아들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철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만나러 뭐 며칠 날 갔었고요. 며칠 날 갔었어요. 하는데 7월 14일만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추궁을 안 합니다. 자동차 내역 봤더니 7월 14일 갔구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빠르게 그 철원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 집을 갔어요. 형사팀이 영장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좀 수색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수색을 한참 하는데 아마 형사팀은 혈흔 같은 걸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러고 근데 남편분이 나 그럼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형사분들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일대를 막 찾습니다. 찾는데 그 집이 있고 헛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헛간에서 그 사이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씨랑 이 씨 아들인데 왜 남편이 자살을 하지? 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 아주머니랑 그 아들은 체포를 했죠. 이제 따로따로 놓고 압박을 하니까 뭐 금방 무너지죠. 사실은 A 아주머니를 살해를 했다. 7월 14일에 우리가 모란시장에서 입구에서 할 말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동생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이 씨 아주머니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네. 그 약에서 이제 수면제를 골라가지고 20알을 모은 거를 커피에 타서 건넸다. 아주 A 아주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고 차를 몰고 철원으로 가다가 남양주 즈음에서 A 아주머니 휴대폰을 꺼내서 껐다. 그리고 철원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그렇게 잠든 A 아주머니를 세 사람이 합세해서 묻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생매장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어디다 묻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이제 파봤죠. 팠더니 정말 A 아주머니 시신이 나왔고 A 아주머니 코 속에 흙이 호흡을 하려다가 네, 아마 주무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흙이 코로 들어왔던 거죠. 아들과 함께 10년 지기 지인을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박 씨는 A 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이 씨 남편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뭘까? 예, 네, 예. 이게 뭐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약간 동생처럼 때로는 이제 좀 자기 하인처럼 부리다가 생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네. 틀어진 건 아마 201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무슨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에 갑니다. 자기 남편 집에 가요. 철원에 간 적이 있구나. 네. 가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 네. A 아주머니랑 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불륜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A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여름에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비슷한 때 일어나는데요.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이 이제 중고차로 수입차가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채무 이런 게 좀 뭐 있었던 모양인지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야, 네 인감증명서 좀 갖고 와라. 네 서류 가지고 우리 아들 차 좀 뽑자. 근데 A 아주머니 동생이 그걸 알고 길길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언니 나 그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라? 뭐 이제 고가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 즈음에 이 씨 아주머니는 A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요. 뭐 돼지 저금통, 뭐 비누, 동거남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부탁한 걸로 하자. 이 씨 아주머니가 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돼요. 네. 근데 아무리 본인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시켰던 것이 이 모란시장 모임에서 소문이 나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씨 아주머니는 얘를 살려두면 이 소문이 더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다. 좀 있으면 철원에서도 난다. 그러니까 같이 제거하자.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는 22년 그리고 저 아들은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가 징역 30년, 아들은 18년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인을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알려질까 봐 생매장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게 이 범인들의 심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비인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별 죄책감 없이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되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말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 다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사건이네요. 네. 근데 사실 한국에도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 캔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도요. 네, 우리 2018년 여름이에요. 여름에 한 남자가 세탁소에 가거든요. 세탁물을 들고 이 세탁소 주인이 미혼의 여성분이었어요. 네. 또 이것도 조종사 유니폼인 거예요. 네, 조종사 유니폼. 또 세탁소에서 보면 또 이런 쪽 일을 하세요? 저는 뭐 공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인데 지금 뭐 대형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자주 또 세탁물을 맡기고 조금씩 가까워진 거예요. 단골 손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당연히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비행기 조종사라는 거 의심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제 남자가 또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갔다 와서 이번에 파리 갔다 왔는데 이거 향수야. TV 너무 낡았는데 내가 새로 바꿔줄게.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로 환심을 사고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요. 또 밀당도 막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주로 공항 근처에서. 그런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워낙 바쁘니까 우리 회사 쪽으로 와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 됐겠죠.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항공사 승무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까지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요. 야, 그럼 거의 완벽. 그럼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분실한 분실. 출입증을 신뢰를 완전히 쌓은 이후에 이제 본색을 드러냈는데 부기장 아니고 기장이 되려면 이게 그냥 실력으로 안 된다. 사내 로비를 해야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년에 뭐만 들어오면은 그걸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되네.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을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니 돈 얘기하면 벌써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 맥락이 형성됐죠.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있었겠죠. 맞아요. 계속. 합격입니다. 물어볼 네. 때까지 얘기를 안 그렇죠. 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끔 나가서 전화 받겠죠. 여보세요? 딱 지금 대본 쓰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다. 나 이 회사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7천만 원을 받고 역시나 바로 잠적을 해버리죠. 연락도 안 돼요. 이때부터는. 이분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치. 그 동시간에. 그렇죠. 동시간대에. 그러니까 같은 세팅을 여러 사람에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예, 예. 그거 활용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믿는 이모부가 계셨나 봐요. 그 이모부한테 이 남자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게 결혼을 하는데 기장이 돼야 되는데 돈을 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모부가 미안한데 저기 재직증명서를 한 통만 떼어와라. 이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근데 굉장히 신망이 쌓이면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는 거야. 저거 못 믿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얘기를 듣고 가서 바로 잠적을 해버려요. 왜냐면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예, 그렇지. 바로 잠적을 하는데 사실은 벌써 이 남자는 이 여성한테 6천만 원을 뜯은 다음이에요. 또 추가로 하려고 이 했었구나. 사건을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2년 동안 추적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2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이 변장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돼 있거든요. 직업은 여러 가지. 직업은 주로 여러 가지. 제복을 이용하네요. 그렇죠. 그게 신뢰감을 주니까. 예. 총 몇 명이 얼마를 사기 행각을 벌인 건가요? 8명의 4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고 소중한 돈이었을 거예요. 혼인까지 생각했으면 믿었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돈을 해준 거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부산에서 검거가 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김씨 부부라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고위 경찰 간부, 그리고 아내는 이제 부동산 사업가,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라는 분을 만나요. 서로 이분들 참 좋은 분이다. 이분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두 김씨 부부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소개시켜줘요. 아들은 의사.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또 교제를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이제 약속하는 단계가 와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니까 이제 양가 부모가 만나잖아요. 부모가 만나는데 이때부터 김씨 부모가 줄기차게 거액의 혼수를 요구하기 시작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결혼이 거의 깨질 때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집을 나온 거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무려 7년 동안. 7년? 예. 7년 동안 이 김씨 일가족한테 뜯긴 돈이 13억. 알고 봤더니 이 시아버지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고 아니야. 전직 경찰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그냥 무직이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의사가 아니고 조직폭력배 단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셋이 완전히 속인 거죠. 부자 관계, 부녀자 관계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으로 설정을 한 거죠. 가족 사기단이네요. 예, 그렇죠. 학대가 엄청나게 심했나 봐요. 학대와 갈취가.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제 친정집에 이제 갔죠. 그런데 이 친정 식구들이 너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사기꾼 아니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김씨가는? 시어머니는 항상 이제 시댁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아들은 내가 사실은 원래 고아였는데 양부모님 밑에서 양부모님이다. 만나서 해서 외로웠는데 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 인생 구원받은 것 같다.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감화시켰구나. 그렇죠. 어떤 약간의 그 스톡홀름 신드롬에 같은. 빠진 게 아니었을까. 이 여성분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일가족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5명이었대요. 또? 네, 5명. 총 5명. 이 2017년 7월까지 총 19억 9,7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결국에는 이 어머니 김 씨는 징역 14년. 그리고 아들하고 이 아버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받을 거라고 했는데 중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이 난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긴밀하고 깊숙한 인간관계인 그 가족 관계라는 걸 그 엄청 그만큼 깊겠죠.
죄질이 너무 기간이 나쁘고. 또 7년인데다가 조직적이고. 이게 사실 혼인빙자 사기라는 죄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혼인빙자 간음이 있었죠.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 사기죄로 일반 사기야.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혼인빙자 간음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건 아닌 거죠. 가해자가. 근데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됩니다. 박여인 살인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던 때는 정조 8년인데요. 이때 이제 황해도의 평산이라는 곳에서 18살 그 박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시체를 거만을 하는데 그 집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사인이 좀 이제 이게 석연치 않고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걸 밝혀야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 그 규정에 따르면 그 2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시체를 거만하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처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첫 번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지만 거기서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세 번째 3검을 하게 된대요. 저 이거 보면서 우리 생각보다 달리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거를 철저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용의자 데려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검안을 하러 갔을 때에는 여기 목 후두 윗부분에 2군데를 칼로 찌른 것 같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에 그 목을 맨 그 상흔이 보이고 그게 이제 칼을 찌른 것이 그 살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보통 누군가 자기 목을 찌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하다 보면 손 이런데 이제 상처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흔이 없고 그것만 가지고 아마도 죽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칼로 찔렀을 거라는 추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더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전혀 다른 사람이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보는데 뭐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서 아마도 시어머니가 이 새로 들어온 이 며느리를 굉장히 괴롭혔고 아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해서 이 사건을 종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이거는 뭔가 더 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이 죽은 박여인의 오빠가 한양에 가서 정조 임금이 행차를 할 때 거기 중간에 가서 징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정조 임금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조사를 해라.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일단 그 상처를 자세히 보면 상처가 2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목을 서너 차례를 찌르면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게. 그리고 살인을 당했다고 하면은 보통은 본인이 방어를 하겠지만 그 급소를 한 번에 찔렸을 때에는 그거를 방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지 손에 그 상흔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자살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타살로 바꿔요. 그리고서 그 타살을 한, 그 살인을 한 사람은 아마 시어머니 최아지라는 사람인데요. 최아지가 주범이고, 그러면 이것이 근데 며느리가 지금 18살인데 시어머니가 단독으로 이렇게 혼자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해요. 지금으로 치면 뭐 특수검사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요. 다시 조사를 해서 이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최아지가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가 있어서요. 그거를 이제 며느리가 알게 되자 며느리를 죽인.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이 내부의 조카와 아주 근친 상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정에서 굉장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최하진은 참형을 당하고 이제 그 이제 조카도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일단은 그 우리의 정말 생각과 달리 사또라 그러죠. 이런 예.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대충 이야기 듣고 이거 뭐 유죄야, 이거 뭐 무죄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몇 번이나 검사하고 위에 장계를 올려서 위에서 검사를 받고 이게 이상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이게 몇 차례 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암행어사가 와서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살인이면 살인, 그 죽음의 원인을 좀 많이 밝혔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흠흠신서가 그 흠이 흠모하다 할 때 그 흠자인데 이렇게 삼가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가고 또 삼가고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조상들도 무언가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참.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그 우리 선조들의 과학 수사가 굉장히 뿌리나 역사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2009년 10월에 있었던 서울 중랑구에 있었던 사건인데 10대 청소년 가족 첨부 방화 살인 사건이에요. 자, 2009년 10월에 새벽 5시쯤에 중랑구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고요. 현장에 가보니 엄마와 딸이 많이 이제 다쳐 있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3, 4일 만에 모두 사망을 해요. 그런데 내 가족이 일가족이었는데 아버지는 사건 당일에 잠시 집을 비워서 그나마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 보니 유류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어요.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방화범을 잡게 되면서부터 충격적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불을 낸 사람은 15살의 B군이라는 동네 아이였고요. 이 방화를 부탁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피해자 가족의 17살 아들이었어요. 왜 청부를 했을까요? 보험금 때문에. 바로 보험금 때문에. 아니 17살이 보험금이 뭐가 네, 필요해서? 너무나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었는데 이 집안이 사실 넉넉치 않은 집안이었어요. 반지하 방에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아버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식품을 팔았었고 어머니는 전단지 붙이는 그런 부업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고 그 집의 딸은 사실 대학생이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미용사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 A군이 부모님이 좀 다투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해서 보험금 낼 돈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A군은 보험금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보험금이면 적어도 1억은 될 텐데 나중에 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 보험금을 받아서 멋진 차를 사고 강남에 가서 멋있게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1억 원으로 이 A군이 바라는 삶도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군은 경찰 조사에서 강남에서 살고 싶어 돈이 필요했다고 태연히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을 하다가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아니 17살 미성년자가 청부 살인을 살인 청부를 한다는 게 끔찍한데. 살인 계획도 되게 철저했던 게 일단은 B군에게 자신의 집 구조나 이런 걸 다 알려주고요. 언제 어디로 와서 이제 불을 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쇠는 우유 주머니 있죠. 밖에 우유를 배달받는 그 주머니에 열쇠를 미리 놓아두고 평소에 집에 오면은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여닫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을 한번 열고 닫으면 내가 온 줄 알고 아마 다 별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군이 실제로 A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요. B군이 이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의 어떤 신분이 드러날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얼굴이 혹시 어디에 찍힐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서 실제로 불을 내요. 그런데 이제 B군이 이제 급하게 이제 나오다가 옷에 좀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복 바지랑 점퍼를 다 벗고 거의 속옷 차림으로 다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당연히 경찰은 가족 중에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이 A군과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A군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한 3차례 정도 조사를 하는데 A군에게 너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자신은 강원도에 그 여자친구와 놀러 갔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찍힌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이거 미니홈피에 업로드도 했다고 하면서 너무 명확한 증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A군은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수사 혼선을 막 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이 A군의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요.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제 B군이 방화범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B군은 범행일체를 자백합니다. 예. 그리고 A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조사 과정에서 특히나 좀 황당했던 건 이 A군의 태도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막 통닭 한 마리를 다 시킨 통닭을 다 먹고 나중에 탕수육도 더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조서를 막 읽어보더니 막 웃으면서 와 이거 판사님이 보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너무 황당하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이 A군과 B군에 대한 판결 일체의 정보는 아마 나오지 않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연히도 이 B군의 스토리가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1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소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범이 원래 같이 동네 선업이었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서도 막 자주 작업을 했었는데 네가 안 하면 형이 이제 할머니 뭐 죽여버리면 끝이야 막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밝혀졌네요. 예, 1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A군은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추측을 하건대 일단 이 사건은 A군의 어떤 방화 살인 교사로 시작된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B군과 동일한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13년형보다는 최소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친밀해하는 사이가 있죠. 가족이죠, 바로. 가족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가정폭력이 사실 폭력으로 인식되는 데까지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걸렸듯이 친족 성폭력 문제도 사회의 문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의붓 아버지 살인 사건입니다. 92년 1월 17일에 이제 경찰서로 강도 신고가 옵니다. 한 가정집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였고 현장에 경찰에 가보니 안방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누워서 가슴에 칼에 찔린 채 이미 사망을 해 있었고요. 중년 남성의 딸이 공업용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근처에 있었어요. 집에 현금이 좀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사망한 피해자의 딸 A라고 할게요. 이 A가 이미 대학생이었는데 아빠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대학생 딸이 아빠랑 자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사관이 조금 이상하다고 의심을 했었고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간 강도가 딸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 조금 다르다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 이 아버지는 A의 친아버지는 아니고 의붓 아버지였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A라는 딸에게 약간 거짓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 응급실에서 봤는데 살았더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살았다고 하면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이제 냅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3자의 지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지문은 A 양과 같이 대학교를 다니는 이제 B군의 지문이었고 이 B군이 체포가 되고 A 양이 내가 죽였어요. B군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이 A 양과 A 양의 남자친구 B군이었던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 사망한 피해자는 살인의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A 양은
12살 때부터 이 의붓 아버지에게 신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A양과 B군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A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요. 7살 때 재혼을 하고 이 의붓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A양이 12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상습적으로 A양을 이제 성폭력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성폭력은 가족들 몰래 A양 성폭력하다가 A양의 어머니가 이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계속 성폭력하기 시작을 해요. A양의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고 한 번은 이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A양의 의붓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 검찰청의 간부였던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A양의 아버지를 보고 검찰청 간부인 걸 확인하고 그대로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무기력해졌겠죠. 공권력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대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A양은 결국에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A양의 아버지는 그 A양의 그 학교 시간표까지 관리를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그때 또 아버지가 계속 성폭력을 또 자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A양이 이제 이 B군을 만나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B군은 A양의 이런 그 피해 사실을 다 알고도 A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A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A양과 B군이 함께 아버지한테 가서 교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는데 절대 안 된다. 눈에 띄지 마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A양과 B군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의붓 아버지의 범행을 중단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의붓 아버지가 죽어야 끝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B군이 집에 와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칼로 심장 부위를 찔러서 바로 이제 살해합니다. 그리고 강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A양의 손발을 다 묶고 현금도 없애고 또 집도 막 흐트러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경찰의 신고나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B군의 부모님이 이제 이런 상황을 모두 확인을 하고 아들과 이 A양을 도와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아, 당시에도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여기서도 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공동 대책위를 꾸리고 수많은 피해 지원 단체와 그리고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A양과 B군을 이제 구명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22명의 변호사들이 이 A양과 B군의 이제 무료 변론을 받게 돼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막 신문 기사 찾아보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A양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을 받을 테니 B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A양이 얘기를 했고요. 들을수록 참 잔혹하다. B군도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A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A의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A를 살린 겁니다. 라고 최후 변론을 합니다. 결국에 B군에게는 징역 5년, A양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납니다.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의 경우 범행 과정 내내 소극적으로 개입해온 점을 고려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직접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엄정한 법 질서를 무너뜨린 점이 인정돼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이슈가 됐었던 사안이고 이들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던 사안이라서 결국에는 이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과 이제 복권을 단행을 하는데요. A 양은 사면이 되고 이 B 군도 남은 형기의 절반을 이제 감형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됐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피해나 피해 가족의 개인적인 불행인가?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신족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드디어 가지게 되죠. 그리고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시행이 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 추행이 이제 법률적으로 개념이 잡히고 이 친족 성폭력은 좀 줄어들었나요? 친족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이 암수율이 높은 범죄예요. 신고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못 하거든요. 한 4%대 정도의 신고율을 가지고 있어요. 사건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큰아버지에게 사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안이었는데 너무 저한테 온갖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해자들의 제가 봤을 때는 사돈의 8촌까지 전화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너가 열심히 안 해도 돼.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아니면 착각했을 수 있어. 그냥 예쁘다고 그런 건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저에게도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변호사인데 내가 가정 파괴범이 됐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걸 겪으면서 와, 이 변호사한테도 이러는데 피해자한테는 얼마나 더 했을까. 그리고 피해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 평온했고 정상적으로 보였던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죠. 가족들이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두 가지 사례 좀 더 말씀드리면 되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7년간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광주에 사는 50대 A씨는 친딸 2명을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자매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딸들이 잠을 자거나 심지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강간하고 추행했습니다. 딸들이 집에 없을 때는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딸들이 초등학교 학생이던 시절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딸의 신체를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라 이런 요구도 하고요. 피해자들의 엄마는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보호자들이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선뜻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되게 큰데 가해자가 이 가정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계가 막막한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도 신고를 사실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친오빠가 성폭력한 사안인데 피해 여동생이 성폭력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린 적이 있고 이제 29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던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이 사안도 오빠가 친동생을 성폭력하고 그 성폭력 상황을 이들의 부모는 오빠에게는 아주 여러 명의 변호사를 붙여주면서 무죄 변론을 시키고 이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가 홀로 어렵게 싸워 나갔던 사안이에요. 없어서 제가 많이 못 보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식이 한 명은 가해자고 한 명은 피해자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피해자 편 들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가해자가 된 우리 다른 자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안을 보면 사실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오히려 기대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반대로 피해자의 각오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우리 가족과 난 단절될 각오를 네. 하지 않는 한. 실제로 선고형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들이 도대체 얼마의 형을 사는지 71.4개월 정도, 6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다시 가정 친족 관계로 돌아왔을 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형량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형량인데요. 고민이 되겠지만 피해자를 조력해주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사실은 있어요.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뭐 쉼터라든지 피해자 지원 시설로 가서 보호받고 가족과 단절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내는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그 용기를 지지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도 참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슈퍼마켓 주인의 경찰 신고 전화로부터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슈퍼마켓에 아이가 한 명 들어오는데요. 슈퍼마켓 주인은 이 한눈에 보기 한 6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놀랍게도 11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친부, 그다음에 아버지의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의 친구, 요렇게 이 세 어른에게서 지속적인 이제 학대를 받았던 것인데요. 거의 뭐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11살짜리 어린이가 4살 아이 평균 몸무게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너무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견 이후에 의학적인 진단 치료 검사를 해보니까 늑골이 2개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게임에만 집에 있어 몰두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귀찮게 한다든지 이러면 주먹, 발로 마구 때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행거, 옷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쇠파이프로도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며칠간 밥을 안 주고 굶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 노끈으로 막 묶고 결박을 한 채로 이 뒷 베란다, 창고 같은 거 이런 데 막 감금해 두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배가 고파가지고 묶여있던 노끈을 가까스로 풉니다. 그리고 이 높은 2층 베란다를 탈출을 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11살 여자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맨발로 집에서 탈출했는데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고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2년 넘게 집에 가둬놓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키는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도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2일 낮 자신의 집인 빌라 2층의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집안 욕실과 세탁실에 갇히길 수십 차례, 동거녀와 살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산 아버지는 딸이 남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매질을 했고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게 학대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챘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 다수가 아동학대 피해자 분들을 이제 생존자라고 불러요. 예,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죠. 결국 아주 심각한 중상해나 커다란 사건이 되어서야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어떤 범죄보다도 암수 범죄가 많죠.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의 80%는 그렇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80%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기 결석 아동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오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한 딸은 학교를 2년 넘게 결석했지만 교육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동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그 법과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고요. 앞서 제가 이제 생존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동 학대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피해 후유증으로 남게 되죠. 2013년에 미국 여러 대학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동학대 피해자들과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그 fMRI라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이제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전전두엽하고 해마 부위를 연결짓는 곳에 손상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영향은 뭐냐면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견뎌내기 힘들게 되고요. 정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상당히 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과거엔 대놓고 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아동학대가 처벌받는다는 걸 아니까 몰래 숨어서 그리고 지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다든지 정서적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아동이 받는 충격은 다른 아이들은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괴롭고 모욕당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이 외부적인 몸의 상처는 없어도 마음의 상처는 더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친권자, 양육권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고 새롭게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애정과 관심과 양육을 해줄 사람에게 보호를 제대로 찾아서 연결해 주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